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와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점검과 대응체계의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 안전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잠정 실적이 8일 발표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실적 추정치와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삼성전자 관련 리포트를 낸 증권사 4곳 중에 3곳이 기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무인기가 미국의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면서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무인기의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1, 2년 내 대한민국 신약 중 매출 1조 원의 신화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나올 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은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SK바이오팜이 K신약 1호 블록버스터 자리를 놓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매출과 신약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지수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탄력은 좋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4거래일 만에 귀환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많은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에 관한 다양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멘텀들도 현재 적용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요. 우리 시장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의 현재 종가 어떤 형성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빨간불이 만연한 시장을 저희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양한 모멘텀들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셀 3사도 상승을 하고요. 특히나 중국에 관한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때문에 소재주들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이 나와줍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신저가 이후에 급반등 양상을 시현하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랜만에 훈풍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관한 리포트는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2%가량 상승하고요. 하이닉스가 특히나 6%나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수급들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데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은 IRA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들 나왔었죠. 그에 대비해서는 상승폭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의 훈풍을 주고 있다는 분석들도 오늘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은 나쁜 흐름 아니지만요. 개별적인 상승들이 좀 눈에 띄는 만큼요. 여러분들이 이 섹터 안에서도 다양한 모멘텀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상승하고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요.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주들도 오랜만에 신작 출시에 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종목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들 만연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만 같은 시장 연출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들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 쇼쇼쇼 2부로 저희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탄력 좋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IS에서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같이 시장을 지켜봤는데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우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죠? 좋아요. 네, 네. 이래서 국장을 포기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놓아줄만 하면 올라주고. 올라가고 이제는 기대하지 말고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싶으면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을 계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국장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모처럼 만에 2차 전지까지 올라오면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다수의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금요일이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주말 동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해요. 네.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좀 차트를 띄워놨는데 보통 하루에 만 계약 들어오는 날은 원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도 만 계약이 들어오면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강할 확률이 높다. 정말 반대로 네. 만 계약을 12시 전에 매도를 하면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보통 하는데 오늘 초반부터 만 계약이 넘었습니다. 그 장 중에 뭐 여러 가지 또 돌발 악재가 나타나면서 잠깐 변수는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만 계약을 넘어서 13,000계약 넘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현재의 어떤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과연 이 정도의 수익만 보고 나갈까? 그러게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지금부터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다에 베팅한 자금이라면 저는 다음 주에도 연속성을 띄워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한 가지 가장 불편했었던 거 원달러 환율 압박에 따라서 코스피가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했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떨쳐내는 오늘의 양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코스피 역시나 보지 말자. 코스닥만 바라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가 밀당을 왜 이렇게 잘하죠? 네. 지수가. 그러니까 네. 국장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또 코스피까지 올라오다 보니 정말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가 펼쳐지려나 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우리나라 증시 다음 주에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랜만에 모두 다 빨간불 보여주는 게 또 기분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저희가 핫 섹터 그리고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눌 이야기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섹터군들 안에서 저희가 종목 2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 종목에 관한 예솔 노예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시장의 다양한 전략도 여러분들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양 지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 안에 종목 힌트까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또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어떤 종목군들 좀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쪽도 잊을만 하면 올라오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고민 많을 섹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섹터는요. 바로 인터넷 대표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한때는 국민주이기도 했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네. 전략을 많은 분들이 사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3년 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이 기술적 반등이 같이 나오면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 이 그죠? 질문을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오늘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도 이 질문들이 저는 나올 것 나오지 않을까. 같아서 미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쪽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그러면 정답부터 조금 볼까요? 네. yes or no로 한번 일단은 결론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이버는 노우고요. 아, no예요? 네. 음. 오히려 카카오를 예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이긴 한데 네. 제 의견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아니요, 근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쵸? 오해가 네. 있을까봐 잘 들어주셔야 네. 됩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보면. 이유는 뭐냐? 카카오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돈 잘 번 사업부를 다 분산시켰잖아요. 너무 분산을 그러니까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잘 나왔었을 때 그 가격대까지 현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여전히 다 품고 있는 상태에서 플랫폼에 대한 역량을 지금 강화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과 함께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네이버는 굉장히 잘 나갔을 그 가격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시선뷰를 좀 놓고 보면 저는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가 그렇게 나쁜 실적을 보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올해가 지난해 2분기, 3분기 이제 앞으로 다가올 4분기 뭐 숫자도 지켜봐야 되지만 카카오가 나쁜 실적을 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니까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카카오니까라는 단어가 붙었냐면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던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현 정부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압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만 되면 좀 제한이 걸리는 모습. 근데 최근에 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초록색보다는 이 노란색이 더 상승 탄력들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단기적으로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은 저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투자의 성향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죠?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조금은 더 수익률 게임 쪽으로 수익률 유리할 게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네이버의 하이퍼 클러퍼 X에 견줄 만한 지금 카카오의 플랫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란톡을 쓰죠. 근데 이 조금 나이가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노란톡도 이제는 안 쓴다고 합니다. DM 한대요. 그렇죠. DM. 이제 노란톡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맞아요. 가족톡 아닌 네, 이상엔 맞아요. 이제 그 친구들은 또 DM이라고 하는 또 메신저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를 이제는 국민주라고 불리우기에는 또 더 달라지. 이상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는 이상 이 트렌드를 못 쫓아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호가의 물량도 조금 가볍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는 카카오가 나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네이버 쪽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노라고 해주신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최근에 탄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는? 네이버는 보시면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죠. 딱 전형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좋은 건 알죠. 네이버 투자를 하면 그래도 안정감은 느끼죠. 그런데 과연 지수를 넘어서는 아웃퍼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지금 산업 동향 자체가 2년 전에 이제 AI 어떤 반도체 하드웨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AI 하면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쵸. 있죠.
물론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이 MS라고 하는 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실제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K 소프트웨어를 생각한다면 네이버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 그리고 K 양자 암호를 생각한다면 SK텔레콤이 움직여야 하고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머릿속에는 그런 어떤 스터디는 되어 있지만 정작 수익률들을 통해서 트레이딩하고자 할 때는 손이 안 갈 수밖에 없죠. 그쵸. 왜? 다른 하위단의 밸류체인 중소기업을 사게 되면 중소형주를 사게 되면 두 자릿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긴 하나 상승할 때도 워낙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기업이 안 좋다 X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하러 들어올 만한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2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좀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그때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올 만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원체 낮은 위치까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거래량이 없으면 여기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을 소화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버겁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참고 빨리 매도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있어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가격 전략 잡을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귀해 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섹터와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ek터는 또 어떤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yes or no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빼놓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네. 가지고 온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PSK홀딩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네. 솔루션즈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일단 yes or no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저는 PSK홀딩스는 yes, Yes.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기업이지만 좋아하셨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네. 노 의견을 다시 지금 정정을 당장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그 섹터적인 접근에서의 먼저 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 쪽 뭐 그쪽 보시는 건가요? 일단 오늘 아침에 마감한 그러니까 간밤 미국 증시에서 두 가지의 어떤 기업이 굉장히 방향성이 네. 극명하게 갈렸죠. 테슬라는 조정이었고 반도체 엔비디아. 쪽은 네. 상승이었고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쪽에서 어떤 뉴스들이 계속 있었냐면 디램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AI향 혹은 데이터 센터향에 대한 디램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2025년도에도 강력하게 봐야 된다 하면서 언급됐던 게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고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HBM 밸류체인의 엔비디아 바로 밑단에 뭐 중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관련 장비주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작년 여름부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HBM 만들 거 다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게 수요가 계속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바로 증설일 겁니다. 증설을 해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 증설을 하면 공장 부지를 먼저 알아보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평택 공장에 지금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지금 공장을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럼 그 다음에 공장이 지어지면 건물만 있으면 안 되죠. 가장 먼저 들어갈 게 장비주들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오늘 주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비단이 오늘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이기에 저는 반도체와 이제 장비주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계속 된다는 의견. 봐도 괜찮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저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게 양자암호 지금 되게 치열하거든요. 맞아요. 미국도 중국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금액을 엄청나게, 때리죠.
AI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선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느슨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옥죄어서 더 높은 초격차의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트럼프 정부 2기에서도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계속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쪽은 일단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 두 가지 종목을 주셨습니다. 일단 네. PSK홀딩스는 예스라는 의견이고 하나인더는 노라고 하는데 예스 쪽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예스인지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번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짤막하게 하나 네. 더 제가 덧붙이자면 원래는 한미반도체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그죠? 했는데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논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장주의라서 그거는 한미반도체를 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쵸, 일단 맞아요.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가장 탑픽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제외하고 이제 남은 기업 중에 이제 후보를 좀 뽑아보자라는 거였고요. 일단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서버 투자에 대한 전방 산업 수요를 가장 극대화해서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가장 좋은 뉴스가 뭐였냐면 최근 들어 바로 브로드컴이 이들에게 우리도 HBM 줘 주문형 반도체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엔비디아만 바라보다가 브로드컴도 이제 생긴 거예요.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미국 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에 달라고 하고 브로드컴도 SK 하이닉스에게 달라고 하네. 나도 그러면 저 제품이 어찌 되었든 가장 좋은 제품인 건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네, 높기에 저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관련주들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저조를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이연된 게 좀 있었어요. 그게 4분기에 만약 포함이 되면 실적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이 지금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PSK홀딩스의 수급 화면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사실 외국인이 안 사준 것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외면을 좀 했었거든요. 하지만 PSK홀딩스는 연기금의 수급이 11월부터 꾸준히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오늘도 만약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매수가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크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만약 HBM 관련해서 뭐 후발주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번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PSK홀딩스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PSK홀딩스는 이제 기관 쪽에 대량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반도체 제외하고 다음 타자로 또 볼만한 장비주로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궁금합니다.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한때는 본부장님께서 또 좋아하셨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왜 노라는 의견을 주게 되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잘 되려면 삼성전자에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가요? 네, 근데 삼성전자 HBM3E 작년에 아직, 못했죠. 네. 여전히 안 나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에서는 HBM4를 달라고 해서 삼성전자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3E도 안 됐는데 어떻게 4를 줄 수 있어요? 4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 HBM을 양산을 하게 된다면 본딩 장비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본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두 기업이 있죠. 한미반도체와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러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수주 공시는 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이제 삼성전자도 HBM 양산 체제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안 나오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한미반도체가 또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게 너네들 우리 특허에 대해 침해를 했다라는 소송 이야기가 좀 불거졌어요. 맞아요. 이 소송이라는 게 뭐 누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이걸 판가름하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휴젤과 메디톡스의 그 소송전을 8년, 9년을 봤지 않습니까? 몇 년을 봤습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 속에 사실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조금은 밀린 상태에서 기세에서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즉 한미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더 가속화가 되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특허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다. 이제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가 밀린다의 그 강력한 노는 아니지만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보다 더 나은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후보군을 보는 게 맞겠다. 그 후보군은 당연히 한미반도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조금은 더 확인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인더에 관해서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을 때는 확인해야 되고 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기술력적으로는 뭐냐면 HBM4로 가면서 TC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의 예측치만큼 넘어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격적으로 만약 그러한 일련의 어떤 절차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면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겠죠. 그 반영을 해서 저는 선반영되는 가격대가 4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 위로 올라서게 되면 그때는 투자의 전략은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해서 공격적으로 봐도 괜찮지만 그 전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들의 어떤 소송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일정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투자를 해놓고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어떤 공시가 나올지 고민하실 바에 일단은 이쪽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가격적으로 4만 원 위에서 하거나 앞서서 제가 확인되어야 하는 그 뉴스들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미 반도체 쪽에 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좀 그려집니다. 어쨌든 한미 반도체와 하나 인더는 좀 약간 디커플링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인더 쪽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 쪽에 관해서는 또 매도의 포지션을 가져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네. 아마 산업 현장에서는 한미 반도체의 아성을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한 번에 무너뜨리거나 넘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HBM이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의 기술력 허들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아니 이렇게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다 달라고 하는데 못 만듭니다. 다른 회사들이. 그러면 수율 잡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장비들도 다른 기업들이 만들기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HBM이 1년 된 게 아니라 벌써 3년, 4년, 수년 네. 됐는데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는 건 들어오니까요. 그만큼 힘들고. 힘든,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세가 한쪽이 나서 한쪽이 내려오면 그쪽을 사놓고 또 반대로 이쪽이 시세가 같이 나면 보자. 그쪽을 매도하고 한쪽이 또 조정을 할 때 또 한쪽을 오. 사놓고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속게임 양상의 전략을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두 기업에 관한 투자 전략들까지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들 잘 예측을 해야겠죠.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문형 반도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이야기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또 좋은 흐름으로 마감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감 시장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 지어졌습니다. 새해가 밝고 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좋은 흐름으로 마감됐고요. 선물 시장 역시도 외국인들 많은 매수 물량 보였습니다. 다만 물량은 조금 감소가 됐는데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마감 시황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 오랜만에 보는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양매수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것도 금요일 날 이렇게 강한 적은 금요일에, 그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네.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느 한 섹터가 강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럼 최근에 정말 이제 포기해야 되나 했던 섹터들까지 다 같이 올라오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도 저는 뭐 완전히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맨날 100점짜리 중에 30점짜리 이 채점표만 받아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70점짜리, 80점짜리, 아 그래도 나아지는구나 라는 반타작은 생각이 했다. 드는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런 성적표를 받는 어떻게 보면 첫날이 연초에 좀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또 좋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또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본부장님 오늘 좀 전반적으로 섹터군들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지수가 월요일 날 혹시 반전될 가능성도 있을까? 사실 약간의 그런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시장 이런 네. 느낌들도 시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미국 증시의 조정이 이제는 제3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들은 조정 없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3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온 게 그렇게 뼈 아프진 않거든요. 그들이 2023년도, 24년도 2년 동안 지수가 올라온 것 대비 보이는 조정, 당연히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그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마감하면서 지수가 조정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더 높아졌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빠졌음에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온 것을 좀 놓고 고려를 해보면 이제부터는 미국이 빠진다고 해도 최근에 우리가 확인한 바닥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이제는 거의 한 8분 능선을 넘어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적인 매력도가 훨씬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 미국도 트럼프 2기의 트럼프가 어떤 강력한 워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익 매도를 하고 이미 좀 사건이 터져서 이제는 수습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러게요. 더 네.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소폭의 이제 조정 국면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시장의 유입들 저희와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핫 섹터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 어떤 섹터가 또 시장을 주도했는지 오늘의 핫 섹터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쪽이긴 하지만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DS 단석은 저희가 또 예전부터 자주 그렇죠. 이야기했었던 네.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급등 나와줬네요. 자, 이쪽 섹터에 관해서 전략들 저희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2차 전지가 오늘 오른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테슬라 인도량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중국 관점에서 규제, 오늘 그죠? 네. 2차 전지가 올라간 게 첫 번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지금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놓은 부분들에 대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세에 조금 더 불이 붙어줄 가능성이 지금도 높은 시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2차 전지만 놓고 보면 단기 반등 그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기 반등세의 연속성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안 끝나고 조금 더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알버마리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이 알버마리라고 하는 기업이 리튬 관련주인데 올랐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또갈수 더 있습니까? 올라올 확률이 더 높은 거고, 만약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2차 전지가 불타올랐는데 그들 조용하다?
그럼 일회성인 그러면 거죠. 네. 네. 네, 욕심을 또 내려놓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중국 쪽에 관한 규제 이슈가 사실상 소재주들을 올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슈가 또 시장에 어떻게 반응되는지 보시고요. 자, 오늘 핫 섹터 두 번째 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각 시스템이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사실상 ESS 관련주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테슬라 쪽 실적 영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차량 인도량 뭐 숫자만 놓고 보면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기차에 대한 마음을 비워놓은 지 우리 오래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와서 뭐 인도량 이것저것 인도량, 살펴보면 수요, 뭐, 의미가 그죠? 없습니다. 캐즘,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다가오는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높다면 테슬라는 강력하게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인도량이 만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는 건 어디 쪽에서 지금 매출이 나온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그죠?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냉각 시스템 관련주도 ESS 에너지 저장 관련주들은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래요?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하도 신재생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신재생에 대한 욕심 많이 내려놨잖아요. 과대 낙폭이 됐죠. 그렇죠? 네. 욕심 내려놓은 만큼 주가도 많이 내려가서 맞아요. 오늘 반등이 좀 많이 나오긴 나오긴 했습니다. 하는데 네. 신재생을 좀 떼어놓고 봐도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앞으로는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 AI와 데이터 센터 지금 전력이 여기저기 문제인데 신재생에만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압 배선이라든지 고압 전류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단발성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음 핫섹터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핫섹터는 게임인데 이게 사실은 장영국 대표가 네.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엑선스퀘어 쪽에 관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전체 포트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2기에 게임이나 엔터 다 합쳐서 한 비중 15%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네.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뭔가를 함에 있어서 뒤가 없이 추진력이 네. 굉장히 이제 강하신 분이다 보니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그 고통을 엄청나게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쪽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게임 엔터 컨텐츠인데 요새 컨텐츠는 넷플릭스가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이 사실 예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네요. 약해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컨텐츠주를 좀 제외하고 게임이라든지 엔터 쪽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 게임은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또 미국에서 어떤 여러 가지 뉴스 중에 하나가 국회 그 법안 발의하는 데서 AR, VR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뭐 해보자. 테스트하는 네. 뭐 뉴스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AR, VR 이 기기 쓰고 가장 먼저 킬러 콘텐츠가 나올 산업은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사실 게임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가끔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게임이라든지 엔터 쪽은 뭐 비중이 많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10에서 15% 정도는 저는 꼭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핫섹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략 잡아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코너 이제 마지막 코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을 읽어야죠, 저희가. 그렇죠.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도? 네,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온 이슈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 뭐 가장 고민 많은 쪽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쪽은 에이직 반도체. 네. 네, 이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미 영향을 받긴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두루뭉실하게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 안에서 A라고 하는 분야, B라고 하는 분야, C라고 하는 분야 막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분명히 반도체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내 거는 내 왜 거는 안 안 올라? 올라 그죠? 이런 날들이 많은 네. 게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대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HBM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ASIC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HBM은 너무 오래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AI 소프트웨어는 실체도 없는데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ASIC 반도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ASIC 반도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앞으로 반도체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그냥 모바일이면 모바일 한 대 쭉 뽑고 PC면 PC 한 대 쭉 뽑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이 산업 현장에 맞게 로봇이면 로봇,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드론이면 드론 이렇게 거기에 맞는 반도체 칩,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칩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 구조 HBM은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디자인을 좀 해줘야 되는 기업들이 그럼 이게 온 디바이스 영향이다라고 봐도 그럴 될까요? 수 있죠. 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그 칩만 발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칩을 통해서 고객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의 발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지금 많아지는 거죠. 어.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의 칩들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 이 주문형 반도체, ASIC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렇게 핫하다고 하면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다 이거 한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한다 그러죠. 트렌드를 따라하는 거죠. 그죠. 브로드컴은 원래 하고 있죠. 아마존도 이제 자체 칩 만든다 그러죠. 네.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지금 퍼지면서 뭐 관련주, 직접 수혜주 이쪽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이쪽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HBM 시장 규모 대비 ASIC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전체 시장 규모 파이는 적기 때문에 굳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고 하면 여전히 HBM이 1위일 수밖에 1위다.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순환매 관점으로 저는 ASIC 반도체도 그냥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에이직 반도체 내에서 보통 떠오르는 게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그렇죠. 쪽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쪽에 국한돼서만 에이직 반도체는 봐야 되는 걸까요?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HBM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보는지 우리가 일정 부분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어떤 전체 매출을 통해서. 그런데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혹은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수주 데이터, 수주 잔고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게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어보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실적 때 뚜껑 까보면 여전히 돈을 못 법니다. 그러한 상황이라서 일단 테마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는 찬성을 해요. 하지만 HBM 관련주들 앞서 장비주 이야기 드렸을 때처럼 뭐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현실적으로 멀었다.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확실한 고객처를 가지고 있는 에이징 랜드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HBM도 어렵고요. 파운드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삼성전자가 하는 게 없는데 그 하윗단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할 일이 많지 없는 않을 건가요? 거예요. 그렇기에 일단은 주가와 현재 산업의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네. 싶은 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에이직 반도체가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우리 시장에 그동안 우리 반도체주들을 눌러왔었던 AI 고점론 그거를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또 국내에서도 봤을 때요. AI 고점은 저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국내 기업들의 특성일 수도 있지 네, 않을까요? 뭐 특성일 네. 수도 있는데 저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동안에 딥러닝이라 그래서 혹은 이 LLM이라 그래서 뭔가 학습을 시키는 데 좀 AI의 산업이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 학습된 자료
플랫폼을 가지고 돈을 벌어내야 되는 지금 이제 현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 논란은 좀 이르고요. 거기서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이는지를 좀 보면서 비중을 조절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또 본부장님 네. 시선에서는 AI 고점론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승부주를 오늘은 가지고 오셨을지,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은 탄력이 나와서 우리가 또 볼만한 게 있을까 그런 네. 생각 투자자분들은 드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오늘 또 승부주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여기 나오나요? 네, 이제 나옵니다. 제가 아니, 오늘 준비한 틀어드릴게요. 종목은 네. 두산입니다. 아, 두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두산하면 네. 뭐야 아유,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왜 그러시나. 왜냐하면 네. 에이직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탄력 대비 두산이 우리에게 보여줄 이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쵸.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죠. 에이직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 산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산업을 제외하고서라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우선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하고 두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훨씬 더 월등히 앞섭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부터 우상향을 해왔고 오늘 52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 여기에 이제 기존의 전자비즈에 대한 매출도 높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건데 에이직 반도체 관련한 동박 매출이 이제는 또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안전한 종목을 찾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두산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뭐 두산 밥캣, 뭐 그러니까 좋죠. 네. 그렇죠. 요새 두산 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밥캣과의 리스크들이 사실은 두산 쪽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일단락 되기도 했지만 주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리스크들이 다시 도래하진 않을까. 로보틱스와 밥캣과의 합병.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도 두산 밥캣은 두산 밥캣대로 로보틱스는 로보틱스대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크게 큰 변수는 없지 않겠나.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좀 피해를 받았지만 숫자로 보면 지금 다 같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룹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딱 차트를 보면은 네. 이미 고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또 이제 가격만 이제 보잖아요. 네. 본부장님 시선은 또 다를 것 같아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두산은요 중소형주들처럼 하루에 두 자릿수는 안 된다. 일단은 이제 무겁다? 품은 깨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천천히 좀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는 25만 원이라는 가격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확하게 잡으시고 만약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난다면 35만 원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는 어렵고 이제 월요일 시가에 베팅을 하고 손절 라인 25만 원, 저는 목표가 35만 원 그 이상을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 관한 전략들 추가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좋은 전략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